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미래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무가 사실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거를 굳이 이제 일자로 자라게 하겠다고 교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생활이 상당히 이것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우리의 사고 역시도 계속해서 교정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문화화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상식이란 이름으로 자꾸 교정이 되고 있어요. 마치 정답이 하나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번 특강은 왜 준비했냐면은 이렇게 규율화되어 있는, 이 교정되고 있는 우리의 사고들을 확장해보는 그런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이 디지털 가상세계의 생활, 메타버스의 생활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창의성이라든지 혁신교육에 좋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주입이 될 거거든요.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가치관이 앞으로도 바뀌게 되고 현재 막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게 왜 나는 못 받아들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한번 사고를 확장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종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때를 생각해 보자면은 기존의 성리학, 유교 사상과 새롭게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사상들이 치열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 시기에 사셨다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머리를 자르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잘랐을까요? 한복을 계속 입으셨을까요? 양복을 입으셨을까요? 신분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을까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을까요? 한의학을 믿으셨을까요? 서양의학을 믿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참 재미있는 게 저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왜 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과거의 관습을 따르려고 고집을 할까? 이게 참 재밌고요. 또 우측의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굳이 왜 기존의 것들 그냥 하면 되는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자, 저 우측을 보게 되면은 저게 더 진보적이고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고요. 오늘 좀 다른 식으로 볼 거예요. 저렇게 새로운 사상들이 치고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그게 더 진보적이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와 제일 관련이 있는 사상가는 아무래도 니체부터 이제 흘러내려온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죠. 지식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지식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들의 상식들이 이제 그 시대의 상식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웃기는 건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지배자들의 그 논리와 담론을 피지배자들이 결국에는 따르게 되고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교정이 되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표준어가 뭐죠? 표준어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될까요? 표준어가 지금 서울말이에요. 경상도 말도 아니고 전라도 말도 아니고 서울말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울말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울 지역, 한양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 표준어라는 것을 주입받고 사투리를 쓰던 사람들은 계속 교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배 집단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교정이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권력자들의 그 규율들이 완전히 내재화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내가 나를 감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 친구가 사투리 쓰니까 내가 막 놀리는 거죠. 너 되게 사투리 쓰네, 웃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고, 나도 원래 평소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싶은데 네, 경상도 사투리 쓰면 뭔가 촌스러워 보이니까 서울말을 쓰려고 내가 막 자기를
규율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제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나를 감시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 상태가 나에게 완전히 주입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죠. 사실 환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니체의 말입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은유들, 환유들, 의인화들의 움직이는 투쟁이다. 즉 진리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이 잊혀진 환상이다. 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초반에 이런 생각들이 초반에 형성이 될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고 배척이 됐을 건데 이런 것들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일반화가 되게 되면서 우리들의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새로운 권력이 치고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의 이 정상 상태는 또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저 고종시대를 보시게 되면은 또 재미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기존의 가치관들을 유지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상들을 굉장히 배척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예의 없는 사람 취급하고 뭐 그랬을 텐데 사실 재밌어요. 지배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왜 피지배자들이 저렇게까지 따라야 했을까? 따르려고 했을까? 웃기는 것은 저 시대에 신분제를 폐지하냐 폐지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충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임금 없이 그냥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천민들까지도 반대를 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임금 없는 세상이 가능해? 완전히 피지배자들 역시도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의 논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 근데 이런 현상들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현상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권력 변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권력은 사실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교 중심 문화 여전히 이어 내려왔고 군사 문화 그리고 미국 중심 문화를 카피해서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문화 그리고 텍스트 중심의 지식인들 뭐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 자,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소유 기반의 자본주의가 기존의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면은 새로운 권력 구조는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ICT 기반이라든지 다양한 개성의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 각각의 개인을 존중하는 시대로 오고 있죠.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시 되고 있고 따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산성이 아니라 이제는 효율성,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앞서 보여드린 이 기존의 권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딱 저는 떠오르는 게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뭐 문과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떠오르고 새로운 권력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뭐 전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회장님,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님도 의장님도 생각이 나고요. 뭐 아니면은 LGBT 지지자들,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권력을 차근차근 형성해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뭐가 옳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권력들이 힘을 키워가게 된다면 그것이 퍼져가게 되면서 새로운 정상 상태, 새로운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파워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위험한 질문들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왜 위험한 질문들이라고 하냐면 기존의 가치관을 고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질문들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가정과 자아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댓글로 봐요. 황준원 저 사람은 논리적인 척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거다. 저 사람 막아야 된다. 이런 댓글이 가끔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그간에 다루었던 소재들을 좀 묶어가지고 한 강의로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위험한 질문. 정상적인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저 정상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권력자에 의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것도 사실 학습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족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했고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소재를 첫 번째로 질문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최근에 이제 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자택 출산, 출생신고 지원 등 해가지고 앞으로 동거 커플을 인정해 준다든지 한부모 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해 준다든지 사유리 씨처럼 아니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인정해주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주려는 시도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2025년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갈립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자, 어떤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 엄마가 되기로 하고 출산을 결정했다면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차별 없이 시선 받지 않게. 자, 이러한 인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여성가족부, 가정이 뭔가요? 그 개념은 있는 집단인가요? 미친 일본 여자가 하는 걸 인정하고 지원 못해줘서 난리.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가치관의 충돌이 느껴지시죠? 아까 고종시대의 그 가치관처럼. 자, 앞으로 어떠한 생각이 우위를 점하게 될까요? 여성가족부가 이런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들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거.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데 그 두 번째로 동의 비율이 높은 걸 보시게 되면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의 70% 가까이 동의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법적으로 제도도 한번 정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좋아한다고 꼭 결혼을 해야 하냐? 동거를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권력들, 새로운 가치관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자, 이 가치관은 이미 유럽 지역에서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프랑스의 팍스 제도, 스웨덴의 삼보 커플, 각종 동반자 등록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동거 커플도 차별받지 않게 결혼한 사람과 거의 동등하게 법적 혜택을 누리게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2018년 기준으로 이성 팍스 커플 그리고 이성 결혼 커플 비율이 거의 동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결혼보다 이 동거를 팍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근데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1999년에 이 팍스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반대가 프랑스에서도 어마어마했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었고 심지어 이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도 동거 관계였다는 거. 그리고 지금의 현 영국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와 관저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동거 관계다 하면은 대통령부터 되기가 힘들었겠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럽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우리 동거 같은 거 시선 신경 쓰고 그래서 못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거가 만연해진 지역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냐면은 걱정하지 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도 그랬어.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근데 왜 유럽은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게 68 운동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 68 운동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운동의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리고 상상력에게 모든 권력을, 그러니까 개인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자 하는 운동이 주도 세력 없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인데, 자, 유럽 곳곳에서는 저러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운동이 펼쳐졌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펼쳐지지 못했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때 한창 반공하느라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상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운동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양성 존중에 있어서는 유럽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까지도 지금 해보자는 거죠. 특히나 생뚱맞게 사유리 씨 때문에 이 논의가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사유리 씨가 결혼하지 않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자 기증만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기존의 가족을 꾸미기 위해서는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성관계 맺고 해가 내가 배불러서 낳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 심지어 사유리 씨가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육아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완전히 청원까지 올라왔다는 거. 비혼모 출산을 부추기는 공중파 반영을 즉각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기존의 가치관에 중점을 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사유리 씨를 발탁한 PD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죠.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시청률을 위해서 하셨는지 정말로 이 생각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을 가족관을 고수하려는 자와 개인의 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려는 사상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은 유럽이나 미국 일부주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수정 키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내가 정자를 배달받아가지고 구매해서 배달받은 다음에 저거를 이제 녹히는 거예요. 저 얼려져서 깡깡 얼려져서 오니까. 제가 전에 이거는 탄생의 미래, 출산의 미래라는 콘텐츠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똑 떼어난 다음에 상온에서 30분 동안 녹여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놓고 주사기로 주입해가지고 내 자궁에 내가 직접 셀프로 주입해가지고 임신을 시키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저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제 아내가 없이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아빠들이 있다. 대리모 출산, 호날두 같은 사례이죠. 이것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저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 주고 대리모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조금 옅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타적인 목적으로 대리모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밝은 파란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 상태예요.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가 저 한국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일 밝은 파란색이 이타적인 대리모는 허용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대리모를 허용해도 되는 국가, 안 되는 국가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대리모를 이용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자 난자는 건강한데 착상이 안 되는 부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내한테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임신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게이 커플이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이를 기르고 싶은 호날두 같은 사람, 그리고 이거는 가장 급진적인 경우, 힘든 임신과 출산 과정을 원치 않아서 그냥 돈 주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리모의 이러한 생각들 어디까지 수용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냐. 폴리아모리 커플도 미국 일부 주라든지 유럽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뭐 세 사람이 동시에 가족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네 사람이 동시에 이룰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교제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 뭐냐면은 어떠한 권력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냐, 다양한 개성의 개개인을 존중하자라는 사상들. 자,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을 꾸리는 것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남편이 애를 만들어야 되냐? 그거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들의 일반적인 가족 모습들,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가족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가족의 형태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찌 보자면 현재의 가족 관계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독점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꺼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권력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기존의 상식들의 균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드릴 이야기는 이 성실한 직장인, 추구할 만한 가치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하는 성실한 직장인, 바카스까지 먹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뭐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좋은 기업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입사 1년 차에 신입사원 퇴사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 제가 재밌게 읽진 않았는데 이 대목은 재밌었습니다. Z세대의 직장 충성도는 뭐냐면은 회사에 헌신하면 헌식작이 된다라는 게 그들의 충성도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평생 직장 개념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헌신을 해야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내가 뼈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내 월급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못 사잖아요. 내가 왜 성실한 직장인을 추구해야 됩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특히나 코로나 이후 유동성, 그 돈이 막 풀리고 투자와 투기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 생각이 커져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인들의 생존법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대학생들이 지금 주식 열풍이라는 거예요. 동아리까지 꾸미고 주식을 진짜 하루에 몇 시간뿐이 안 자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뭐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기보다는 이런 쪽에 몰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사 뭐 커뮤니티 내용도 올라왔어요. 회사 입사한 지 몇 년 안 된 이 친구가 코인으로 대박이 나가지고 회사를 때려친다는 거예요. 자, 삼성 다니면 뭐예요? 코인으로 재산이 몇십 배 불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갑자기 내 수중에 막 몇십억 원이 생긴다. 그럼 삼성이라고 굳이 다니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받아들여지는 정상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안정적인 회사에 가야 성공한다라고 주장하시나요? 아니면은 성실하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시나요? 요즘에 이 두 가치관이 치열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들이 탄생하고 있죠. 일찍 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돈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한 40살쯤부터는 그 목돈 마련해 둔 걸로 투자하면서 그 투자 수익금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잘못된 사람들일까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보자면 이제 새로운 권력 뭐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냐? 다양한 개성의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동성 시대의 자본주의가 이제 권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새로운 상식, 새로운 정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달라진 돈벌이 양상.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재미난 사례를 최근에 겪었는데요. 제가 전에 울산에 저를 강연을 초대해 주신 어떤 문화운동가, 지역문화운동가 이런 분이 계셨는데 며칠 전에 SBS 아침 뉴스에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봤더니 그분이 150만 원, 코인 150만 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그게 자산이 25억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코인 하시고 나서 하루에 잠을 2시간 이상 못 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이 드는 거죠. 이분은 성실한 사람인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 거죠. 이 비트코인, 그 코인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 새로운 성실함의 아이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여러분들 장소, 성별에 적합한 복장이 존재한다라고 보세요. 이 적합한 복장이란 개념도 굉장히 웃긴 거죠. 그 기준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만들어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자, 과거에 이런 한복을 입고 있었던 유교 문화, 그리고 중국에부터 내려온 이런 문화를 신봉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뭐 궁궐에 들어갈 때는 한복을 차려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을 건데 현재는 이 가치 우리가 버렸어요. 한복은 무슨 한복? 왜냐면 서구 사회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의복 역시도 우리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 역시도 저런 양복, 서양 수트를 입고 들어가게 됐죠. 또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이 수트를 입고 이야기하는 참석하는 게 예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렇게 캐주얼 원피스를 입는다든지 백바지를 입게 되면은 그 의원들이 엄청나게 질타를 한다는 거. 그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저게 뭐냐.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라면서 그 기존 가치관에 그 권력자의 가치관을 피지배자들도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복을 입지 왜 양복을 입고 나왔냐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서양 정장 안 입었다고 욕을 먹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서양 정장이 새로운 정상 상태, 새로운 예의가 되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건가요? 그래서 복장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자유로워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특히나 제일 빨리 바뀌고 있는 곳은 기업이에요. 왜 기업에서 제일 빠르게 바뀌고 있죠? 기업이 선하기 때문에, 기업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복장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있어서 돈벌이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장을 자율화시키고 있는 거죠. 창의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작년에 한 대기업, ICT 대기업의 직원분들과 식사를 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직원분이 젊은 분이에요.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들은 타투랑 탈색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하고 싶은데 타투도 하고 싶고 금발로 염색도 하고 싶은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창의성을 요하는 ICT 대기업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구나. 왜 허용이 안 될까요? 타투나 염색을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예요. 자, 그걸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대기업의 복장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기존의 권력자들, 그러니까 부장님 이상, 팀장님 이상, 임원분들의 문화, 그러니까 그분들의 문화는 단정한이라고 하는 타투 없고 깔끔하게 셔츠 입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진 분들이 아직까지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셔츠나 후드나 뭐 스레빠 신고 막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들의 권력자들은 누구냐면은 개발자 출신의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트 입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일반 요즘 국내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남녀 측면에 있어서도 재미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원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바지를 입을 권리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여성들이 바지를 본격적으로 많이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은 누가 욕을 하냐면은 여성들도 그 여성을 욕한다는 거예요. 피지배자들이 기존 권력자들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성들이 바지를 입어도 더 편할 수도 있는 건데. 자, 근데 이 현상은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여성 인권이 올라와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잖아요. 비교적. 근데 반대로 남자는 치마를 입는 게 거의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융통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시상식에 남자가 저렇게 치마 드레스를 입고 온다든지 그 지금 헐리우드에서 아니면 그 서구권에서 제일 옷 잘 입는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해리 스타일리스라는 가수 겸 배우인데 저렇게 가끔 치마를 입어요. 근데 저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되게 이상하게 입었네? 희한하게 입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건 꽤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입었네? 근데 이걸 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 원인들을 추적해가는 것이 생각의 성실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이 연원을 한번 계보학적으로 추적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이래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구나. 자유를, 그러니까 창의성을 좀 더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전에 허경 교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반항도 똑똑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반항도 뭐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야지 반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항도 똑똑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의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털도 생각을 해볼게요. 성별에 따로 적합한 털 관리법이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 여성들은 왜 겨드랑이 제모를 해야 되죠? 이 콧수염 제거 왜 해야 되고 다리 털은 왜 밀어야 되죠? 근데 남성들은 왜 겨드랑이를 털을 기르고 있어도 허용이 되는 걸까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도 내 털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저렇게 막 털을 염색한다더니 길러가지고. 근데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뭘 하고 있냐면은, 여자들 털 기르는 거 나도 싫으니까 나도 제모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털에 대한 개념 역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겨드랑이 털은 레이저 제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겨드랑이 털 있는 게 싫어서 저도 했어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세뇌받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다양한 개성의 개개인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 문화가 이제 존중을 받게 되면서 의복이라든지 털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분위기, 이제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재밌게 들은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청바지 입는다고 회사의 창의성이 높아지나요?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해요. 뭐 청바지 입는다고 창의성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청바지도 못 입는 곳에서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힘들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자, 여러분들 자유로운 복장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옷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사회화에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기존 권력의 가치관을 굉장히 체득화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위험한 질문입니다. 자, 이거 진짜 위험한 질문이에요. 유튜브 시대에 책이 그렇게 대단한가?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했거든요. 내 동생은 책을 안 읽으니까 비판력이 없어.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그런가? 좀 의아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가 있는데 특히나 학부모 강의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노발대발 완전히 역정을 내세요. 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라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성전으로서 성물로서 대우가 되어지고 있구나. 제가 유튜브는 빠르고 다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 말고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라고 하면 노발대발 하신다는 거죠.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위험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 책이라는 게 원래부터 그렇게 지식과 그런 거에 성전이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면 책이라는 것은 죽은 지식이고 이미 적혀져 있으니까 그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위험한 살아있지 않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대로 하자면 저는 동의하거든요. 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댓글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쌍방향 소통이 오히려 가능합니다.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수정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책은 그게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문자, 그리고 이미지와 음성 언어. 인류에게 더 효과적인 전달 방식은 뭐죠? 사실 인류의 진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텍스트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반면 이미지와 음성 언어는 우리 인류 진화 역사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책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과학 정보도 알 수 있는 거고 역사 정보도 알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데 아니 기껏 이제 이미지로 그런 지식들을 바로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줬더니 이제는 문자가 더 중요하다. 문자가 아이들의 미래에 지식 향상에 상상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죠. 물론 이분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먼저 독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빠르게 유튜브로 먼저 궁금한 정보를 찾아보고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독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어때요? 라고 하면은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달 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책은 유익하고 유튜브는 해롭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유튜브 덕분에 많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배운 몇십 년 동안 지식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신 반면에 이런 분도 계세요.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서 구현될 수 없는 그런 책의 장점들도 여전히 나와 있다. 문학적 혹은 예술적인 면에서는 너무 시각적으로 구체화된 영상 자료로는 많은 제한이 있다고 느껴진다. 맞아요. 문학적인 가치로는 있다라고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이건 좀 저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제목부터 어그로 끈다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사고의 능력을 키우긴 책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여러분들 그 컨텐츠 들어가시면 또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첨예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떠오르는 새로운 권력은 ICT 기반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정보 공유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힘을 얻어가고 있는 측면이 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유튜브 어디까지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을 보는 게 훨씬 나은가요? 논문을 보는 게 훨씬 나은가요? 요즘 교수님들도 거의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리고 또 위험한 질문,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장례식 문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전에 정리해서 올린 건데 저는 장례식에서 이 얘기 진짜 저는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뭐 바꾸자고 하면은 아니 우리 전통인데 당연히 따라야지라고 아주 그냥 뭐 귀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전에 세대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근데 사실 지금의 장례식 이거 전통 맞아요? 전통 아니잖아요. 불교 문화에 유교 문화에 기독교 문화까지 섞인 온통 이것저것 섞인 짬뽕 문화예요. 완전히 근본 없는 문화죠 지금. 근데 이거를 왜 굳이 그렇게 따라야 하는가, 그 불편한 것을. 특히나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현재의 장례 문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상당히 많다는 거. 1934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의례 준칙 내용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례식에 차는 저 완장, 일본 문화입니다. 국화꽃, 일본 문화예요. 한국 조선 문화에서는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웬 꽃장식이야 하면서 노발대발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삼배수의 입히잖아요. 이것도 일본인이 정한 거예요. 조선 그 지배 시대에. 자, 원래는 생전에 고인이 입었던 최고의 옷을 입히는 게 원래 문화입니다. 근데 그 사치라고 이런 삼배옷 입히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따르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니체의 이야기를 좀 패러디 하자면은 전통이란 무엇이냐? 그것이 퓨전이란 것이 잊혀진 퓨전 문화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앞으로 전통 문화 많이 바뀔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100세 시대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거예요. 여기에 대한 충돌이 계속 있을 거고요. 조력 자살 단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자살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가치관 충돌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장례 간소화하자. 여기에 대한 충돌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저렇게 이제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작은 장례식, 시신 호텔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병원 장례식 그런 거 비싸게 하지 말고요. 호텔 개조한 곳에서 아주 간출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장례 비용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례를 한다면 싫어하시나요? 여기에 있어서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ICT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망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자,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것처럼 죽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러한 기술을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죽었을 때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요. 과연 어떤 생각이 더 일반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어서는 흥미롭게도 이 모든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권력들이 새로운 장래 문화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장래 문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다음 위험한 질문인데요. 나이에 의한 호칭 문화, 이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진 않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자, 엄격한 유교 문화의 잔재 때문에 우리들은 나이를 진짜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교가 정답인가? 유교가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일단 제일 빠르게 바뀌는 곳은 역시나 기업입니다. 직급 기업이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현명해서, 선해서 그게 아니죠. 오히려 직급 문화를 철폐하는 것이 돈벌이에 더 이득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효율성 문화를 따지게 된다면은. 자, 그래서 직급을 떠나 직원들끼리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기업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은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아요. 곳곳에 지금 꼰대주의보가 경계에 발령이 나와 있죠. 자,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꼰대들이 싫어서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혹시 꼰대로 취급받을까봐 다 꼰대가 될까봐 서로 꼰대를 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태생부터 다 꼰대입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 자, 젊은 사람들, 심지어 7살짜리도 저는 꼰대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적으로 나이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요. 형이 그리고 언니가 동생들을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어린 동생들은 형, 언니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위계 질서를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아요.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도 6살, 5살짜리 아이한테 꼰대 짓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너보다 형이라 다행이다. 여러분이 직접 하셨을 수도 있고, 내가 형인 것 같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 굉장히 상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위계의 질서, 엄격한 위계의 질서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유교 문화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이를 가지고 엄격하게 나누지 않죠. 심지어 중국보다 우리가 더 심하게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1살 차이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누고 있는 나라 또 있나요? 한국 말고 또 있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제 윗사람들을 불편해 하잖아요. 그리고 윗사람들은 뭔가 아랫사람들을 챙겨줘야 되고 아니면 뭔가 식당에 갔을 때 돈을 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니까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서로를 멀리하게 되면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 문화를 유지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웃기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위계 질서를 또 양반 노비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문화는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를 가지고 엄격하게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또 다른 점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무래도 출신 계급 아니겠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계급으로 나누고 어떤 지역에서는 나이로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이로 인한 위계 질서는 인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TV 보면서도 재미난 게 삼시세끼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손호준 씨가 좀 안쓰러워요. 물론 선배들이 엄청 잘해주죠. 선배들이 존경할 만한 선배이고 한데 유해진 씨나 차승원 씨 같은 경우는 손호준 씨한테 막 짓궂은 농담도 해요. 그랬을 때 손호준 씨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든지 선배들 진짜 지나치게 놀린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속으로 반박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을 막아버리잖아요.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기에 있어서도 아마 사람들의 생각이 반반 갈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경우는 이제 나이 차가 좀 있다라고 쳐볼게요. 제가 안 싸우면 다행이야 라는 프로그램도 좋아하는데 제가 TV 보는 걸 좋아해요. 자, 안정환 씨와 이영표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살 차이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켜요. 안정환 씨 같은 경우는 영표 이 녀석 내가 형이고 선배인데 내가 이걸 하게 하네? 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하고, 이영표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선배였으면 좋 이러면서 불만을 직접적으로 못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 자, 더 일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럿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라고 쳐볼게요. 나이 차이 있는 사람들끼리. 퀴즈. 고기는 누가 구워야 될까요? 나이 어린 사람? 고기 잘 굽는 사람? 고기 굽기 편한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죠?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술은 누가 따라야 될까요? 나이 어린 사람? 술 마시고 싶은 사람? 술병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구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반찬 리필 누구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나이 어린 사람이? 반찬 먹고 싶은 사람이? 가지러 가기 편한 곳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대화는 누가 주도해야 된다? 나이 어린 사람, 많은 사람, 아무나. 그리고 대화를 꼭 누가 주도해야 되나? 자, 마지막이에요. 계산은 누가 해야 되죠?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나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더치페이? 자, 그래도 이거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저도 아직까지도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이제 고기 먹으러 가면은 스트레스예요, 저는. 저는 술을 안 따라주거든요, 잘. 왜냐면 내가 그냥 따라 마셔요, 제가 먹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당연히 술은 남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어린 사람이 서로 이렇게 따라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예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전에 이제 형, 오빠, 언니, 누나 호칭 폐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윗사람들에게는 형, 누나 취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저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취급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형, 오빠 호칭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님으로 통이라든지 그냥 이름 부르게 합니다. 띠동갑한테도 그냥 이름 부르게 해요. 저는 그게 더 낫거든요. 왜냐면은 오빠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랫사람 취급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호칭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렸더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10살 먹은 애가 80 먹은 노인한테 이봐, 뭐 좀 물어볼게. 그러면 그림이 좋게 나오겠다, 이 인간아. 근데 지금은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어땠죠? 양반 8살, 양반 10살짜리가 이제 노인한테 그냥 막대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때는 신분에 의해서 말을 막 했고, 지금은 나이로 인해서 말을 막 한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사실. 자, 그럼 어떤 분은 문화 상대주의를 전혀 모르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져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신 분의 가치관이 이제 충돌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나이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나이가 몇 살이건 서로 존중해 주는 게 맞죠. 사실 호칭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형이건 동생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차리고 친구끼리도 예의를 차리는 게 오히려 더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저의 가치관을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나이에 의한 위계 질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5살짜리 꼬마애가 야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호칭이나 야 뭐 그런 게 뭐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무서운 거는 저를 어려워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사실 더 무서워요. 자,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충돌을 벌이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많이 충돌을 벌일 영역이 이거죠. 우리란 누구인가? 제가 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박혜수 작가님의 이 질문지를 보고서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란 누구인가? 뭐 똑같지는 않은데 대략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체크를 해보라고 한 다음에 그 설문지를 쫙 도배를 해놓은 게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여기에서 다문화 가정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뭐 부모, 자녀 여기까지는 다 체크를 하시는데 다문화 가정에 체크하신 분들은 진짜 없더라고요. 자, 근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특히나 뭐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동남아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다문화 혼인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10커플 중에 한 커플은 다문화 커플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면은? 자, 커플 이제 국적을 보시게 되면 1위는 베트남, 2위 중국, 3위 태국, 4위 필리핀입니다. 이들 한국으로 결혼 오신 이분들 우리가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물론 지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서울 지역에서도 극심한 지역이 있죠. 대림동 같은 곳에는 중국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학교를 가더라도 중국어로 수업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림동의 이 중국 분들은 우리가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라고 봐야 된다? 아니다. 이 굉장히 갈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앞으로 우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구 구조 보세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청년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힘든 일 할 사람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인력들을 계속 해외에서 데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간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쪽에도 지금 외국분들 많이 일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첨단 영역에서도 이제 일하러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우리 쪽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은 좀 외국인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등이 해소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다양한 개성의 개개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이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인구 구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에 누구까지 포함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좀 너그러운 편이라 많이 인정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자, 다음 위험한 질문. 성소수 마지막입니다. 성소수자는 비정상인가? 비정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말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소수자가 비정상 맞나요? 자, 플라톤이 쓴 향연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원래 이 전설에 따르면은 인간은 저렇게 붙어 있는 모습, 팔도 4개, 다리도 4개, 얼굴은 2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너무 강해져서 신한테 이제 기어 오르려고 하니까 제우스가 이걸 딱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반이 원래 양쪽이 남남이나 여여였던 사람들은 잘라졌을 때 남은 그 반쪽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동성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갈라졌으면 남자를 찾아 나서는 거고 여여가 갈라졌으면 여자를 찾아 나서는 거고 이제 원래 붙어있던 게 남녀였는데 잘라졌으면 이제 남녀를 찾아 나선다는 게 이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만 하더라도 동성애라는 것이 꽤나 받아들여지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진짜로 문헌들을 보면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LGBT에 대한 권리를 향상하자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은 이렇게 LGBT라고 나누는 것 자체도 사실 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또 허경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동성애자분이 강의 끝에 허경 교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전달받고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기분이었어요. 자, 무지개를 보시게 되면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사실 무지개 자체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찌 보자면 구별이란 건 역시도 허구적인 차별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구별이란 허구적 차별이다.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얘기한 게이지수가 여기와 관련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뭘 조사한 거냐면은 동성애자들이 수용될 수 있는 도시 순위를 딱 매겨보고 그 한 도시마다 첨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순위를 매겨보니까 그 순위가 꽤나 많이 겹치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일 게이를 많이 인정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첨단 기술이 제일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 교수가 3T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T, 톨러런스, 광용을 베푸는 도시에는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테크놀로지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효율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가 그 도시에서 인정이 되어졌을 때 그 문화, 그 도시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뭐 그의 주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에 있어서도 생각이 너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성 정체성을 얼마나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지 앞으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될 텐데 과연 언제쯤 자녀가 부모에게 나 사실 게이야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놀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의 가치관 변화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위험한 질문들, 정말로 위험한 질문들 맞았죠.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그림 보면은 또 생각이 많이 다르시죠. 우리들의 생각이 계속 이 나무처럼 교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나아가자고요. 나는 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상하다? 한 번 더 나아가자고요. 나는 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졌을까? 이것이 바로 생각의 성실함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량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에 의한 위계 질서도 말씀드렸고 가족의 형태, 복장, 달라진 돈벌이, 유튜브 어디까지 활용해야 될지, 장래 문화, 우리, 그리고 LGBT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 더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새로운 상식과 가치관이 퍼져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쪽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권력 싸움 누가 이기게 될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길죠. 한국 사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강의에서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답변이 보통 나오면은 바뀔 거는 같다. 뭐 게이를 받아들이는 문화 나중에는 될 것도 같다. 여기는 거의 동의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속도가 꽤나 더딜 것 같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의 인구 구조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 구조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2067년이 되면 고령자들, 우리 세대들이 늙어가면서 우리들의 가치관, 지금 생각하는 가치관이 여전히 2050년에도 많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40대부터 60대의 생각이 한국의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생각 때문에 이 기성세대들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 한국은 젊은 사람들은 없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늙어가면서 머릿수의 다수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가치관, 지금 LGBT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호칭 문화 유지하냐 안 유지하냐, 이 생각들이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가치관이 바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저 하늘색 파란 성이 뭐냐면은 저게 25세에서 64세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쭉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젊은 사람들인데 미국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할 거예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근데 한국은 느릴 거예요. 65세 이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아프리카도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과거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하늘이 돌고 있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구나라는 코페르니쿠스적 대혁명,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셸 푸코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갈릴레이 저작의 진정한 스캔들은, 그러니까 지동설의 진정한 스캔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재발견한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무한한 공간, 무한히 열린 공간을 구축했다는 데에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주위를 우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주라는 공간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이 우주 공간까지 쭉 확장이 되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가치관을 굳이 따라만 가다 보면 그게 정답이야 라고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세계, 사상의 세계가 굉장히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그 기원도 추적을 해보고 새로운 가치관들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기업이나 학교,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 준비해봤어요. 자, 다음에는 ICT 기술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의 나이 체계라든지 권력 체계라든지 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모든 게 또 다릅니다. 이런 점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거 되게 길 것 같은데 오늘 콘텐츠도 꽤 1시간 정도 되는데 꽤나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쭉 정리해보고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제가 전에 했던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한 강의 콘텐츠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강의 콘텐츠마다 다시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것들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죠.